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그 오프로드 타이어 AT나 MT 이런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메이커의 어떤 이름의 타이어가 좋을 거다라는 그런 정답을 내려주기를 바라시겠지만 뭐 그렇게 되면 홍보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으나 특정 뭐 브랜드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제가 영상에 보여드리지도 않겠고 쉽게 말하면 나무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큰 숲을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제 그 세번에 궁금하다 이런 분이 계시면은 개인적으로 전화나 문자, 카톡을 이용하셔서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프로드에 사용되는 타이어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통 AT 또는 이제 MT, 뭐 ATM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나오는 거 나오긴 나오면 크게 그냥 AT와 MT로 나뉩니다. 이렇게 그 AT는 이제 온로드 주행도 가능하게 주행을 잘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능하게 만든 이제 타이어라 생각하시면 되고, MT는 말 그대로 원래는 이제 오프로드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어다 생각하시면 되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뭐 우리 현실적으로 뭐 MT든 AT든 끼우고 온로드 오프로드 다 다녀야 되는 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다 같이 사용하시게 되죠, 그죠? 뭐 이동할 때는 승용차 타이어 끼우고 갔다가 산에 가서 MT를 바꿔 끼우고 이렇게 하신 분들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나눈다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AT와 MT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분류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 정통 본격적인 오프로드 타이어와 일반적인 오프로드 타이어, 저는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게 제 기준이니까, 제 영상이니까 뭐 제가 제안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드릴 거고, 본격적인 오프로드 타이어, 그러니까 정말 좋은 타이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지만 꼭 그렇게만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타이어들의 특징,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일반적인 오프로드 타이어들의 특징, 그 다음에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 테니 그걸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내가 하고 있는 오프로드 또는 내 차량, 내가 운행하는 이 스타일에 어떤 게 맞겠다를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브랜드 이름을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 타이어의 특징을 알려 그러면 그 타이어의 탄생 배경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개발된 배경, 이런 걸 이제 알면은 유출을 할 수가 있죠. 유출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실제로 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본격적인 오프로드 타이어. 자, 제가 브랜드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아마 미국 타이어. 물론 이제 메이커가 미국인 거지 원산지가 미국은 아니에요. 보면은 미국 타이어들 보면 대부분 메이드 인 뭐 타일랜드, 뭐 말레이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메이드 인 USA 타이어는 잘 없죠, 그죠? 자, 일단 그런 타이어들은,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오프로드 타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아예 다르거든요. 자, 미국은 어떤 오프로드 특성을 가지고 있냐? 오프로드를 가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백 킬로, 몇천 킬로를 타고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몇 시간 또는 며칠을 타고 가서 오프로드를 타는데, 그 오프로드가 우리나라처럼 뭐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끝나는 오프로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프로드 코스 자체가 수백 킬로 또는 수천 킬로 또는 몇 시간, 며칠이 걸리는 이런 오프로드가 펼쳐져 있는 거죠, 미국은. 자, 그러면 그런데 사용하는 타이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구석구석에 보험 출동 서비스가 막 달려오고 타이어 터지면은 보험 출동차가 와가지고 탁 바꿔주고 빵꾸도 떼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만든 타이어들은요, 타이어 자체를 포커스가 어디가 맞춰져 있냐 그러면은 일단 안 터지는데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안 터지는데 잘 안 터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와, 잘 안 터지는 게 정말 좋은 타이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잘 안 터진다는 것에 포커스 맞추었다는 얘기는 뭐 승차감이라든가 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타이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정말 두꺼워요. 그걸 바꾸고 이야기하면 엄청 무겁다는 얘기죠. 타이어가 무겁다는 거는 연비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승차감도 아주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터지는 부위가 트레드가 아니라 측면이기 때문에 이 측면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측면이 두껍다는 얘기는 승차감이 매우 좋지 않다. 이제 공기압을 이제 극도로 내리지 않는 한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 보면은 스페어 타이어를 기본적으로 2개씩 두고 다니죠. 잘 안 터지는 타이어를 끼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가지고 2개씩 두고 다닙니다. 물론 이유는 아시겠죠, 그죠? 아주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 뭐 수백 킬로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타이어가 터졌을 때 스스로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로드 배경에서 만들어진 타이어들은 설명드렸다시피 매우 무겁고 두껍고 승차감이 안 좋고 대신에 잘 안 터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일반적인 타이어들 있죠. 일반적인 타이어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들 오프하러 가면요, 대부분 일반 도로를 타고 가요. 일반 도로를. 오프 코스가 있으나 그 코스가 긴 곳은 뭐 한 2시간 이 정도, 뭐 짧은 곳은 1시간 30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코스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리고 어지간한 길에는 보험 출동 서비스가 다 들어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타이어가 터지면은 스페 타이어를 이제 직접 바꾸지 않더라도 뭐 이제 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두껍고 무겁고 튼튼한 타이어가 필요로 하냐? 자,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제 제가 브랜드를 말씀 못 드리면다만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런 타이어들은 전반적으로 좀 가벼워요. 가볍고 그리고 측면도 이제 두께가 적당해서 승차감도 잘 나오고 가벼우니까 연비도 잘 나오고 뭐 엔진 출력에도 문제가 없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뭐 돌 같은 이런 오프를 타게 되면은 터질 확률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나누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오프로드를 하고 있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차가 랭글러다. 근데 랭글러 탄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돌박을 타고 다니냐?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랭글러 타고 다니지만 사무 세팅을 해놨지만 일반적인 캠핑을 하고 세미오프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 솔직히 중국산 타이어를 쓰든지 국산 타이어를 쓰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그냥 타이어를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두꺼운 이런 미국산 타이어를 쓰면 안 되냐? 아니죠. 써도 되긴 되죠. 대신 본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내가 다니는 곳이 타이어 터질 확률은 거의 없는 곳인데 굳이 무겁고 두꺼운 타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뭐 손해 보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렇다 해가지고 그 두꺼운 타이어 말고 뭐 중국산 이런 타이어들 잘 터지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타이어들은 기본적으로 다 튼튼합니다. 이제 측면에 이제 8플라이, 10플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들 두께라 생각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이게 두께는 아니에요. 이게 플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뭐 실 같은 건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뼈예요, 뼈. 자, 예를 들어
사람의 팔로 예를 들면 팔에 뼈가 한 개 있냐, 뼈가 10개 있냐, 이 차이지만 똑같이 뼈가 10개가 있더라도 살이 많은 사람은 두꺼울 거고 살이 없는 사람은 가늘 거 아닙니까? 이런 차이거든요. 어차피 미국산 타이어나 중국산 타이어나 오프로드 타이어들은 대부분 10플라이를 사용을 해요. 8플라이도 있긴 있지만 저도 제가 쓰는 8플라이인데 있지만 그 플라이 수보다 거기에 붙어 있는 컴파운드 고무죠, 고무. 이게 양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더 두껍게 들어가 있냐, 얇게 들어가 있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노? 길다 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용도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프로드 하는 거는 뭐 영상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오프로드가 하드한 오프로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라이트한, 세미 오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미 오프 정도인데, 저 또한 제가 다 이런 어떤 길을 가면서 아 이거 타이어 물론 터질 수도 있죠. 이미 한번 터졌어요.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불의의 그 돌을 못 박아가지고 터져가지고 이제 바꾼 적이 있습니다만 타이어 이제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차도 하드코어를 탈 수 있는 차가 아니고 코란도 스포츠가 또 다니는 곳도 하드코어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그 튼튼한 두꺼운 타이어, 무거운 타이어를 써야 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스페어 타이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두꺼운 타이어라 치더라도 터질 상황 되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엄청나게 두꺼운 타이어를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반면에 또 바꾸고 얘기하면 내가 주로 타는 게 완전히 뭐 하드코어를 타고 칼 돌리는 데를 타면서 진짜 빡시게 타시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분들은 뭐 중고 타이어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 예?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어떤 메이커의 그 타이어를 주로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실 텐데 그 타이어가 정말 좋아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좋아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모든 것을 용도에 맞을 때 가장 좋은 거예요. 용도에 맞을 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오프로드 이 용도와 여러분들 소비자가 원하는 용도가 맞아 들어갈 때 이 타이어 제일 좋은 타이어인 거예요. 근데 용도에 맞지 않는 타이어를 고르게 하게 되면 그 타이어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메이커가 있다 치더라도 좋은 타이어는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자. A라는 타이어가 있고 B라는 타이어가 C라는 타이어가 있다 칩시다. 가정할게요. A는 한 짝이 100만원 해요. B는 한 짝이 50만원 합니다. C는 한 짝이 15만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딱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베개 무슨 생각을 하시냐 그러면은 A가 제일 좋은 타이어, C가 제일 안 좋은 타이어라고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맞죠, 그죠? 이게 한국 사람이 이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헛똑똑이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건 거야. 아니 왜 A가 제일 좋은 타이어고 왜 C가 제일 안 좋은 타이어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용도가 C에 맞으면 C가 제일 좋은 타이어입니다. C가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딸내미가 예를 들어서 요즘 뭐라 그래 체육회 운동회를 해요. 근데 아빠가 갔어. 달리기를 하러 이제 간 거죠. 달리기를 이제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아 내가 좀 부자야, 돈 많아. 그래가지고 아 뭐 이왕 또 딸내미 학교 가는 거 뭐 신발 좋은 거 신고 가야지 싶어가지고 뭐 신발은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구두를 딱 신고 갔어요. 돈 많으니까. 그리고 옷은 막 수백만 원 하는 정장 딱 입고 갔어요. 달리기를 하러 가는데 자 맞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 맞아요? 오히려 시장에 파는 10,000원짜리 운동화가 더 빠르지 않겠냐는 거죠. 자 비유가 뭐 적절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용도에 맞출 때가 그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다 그러면 비싸든 말든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맞는 타이어가 엄청 비싸. 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밑에 걸로 갔어요.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무리를 하더라도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또 반대로 내가 돈이 안만 많다 치더라도 또는 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런 게 있다 치더라도 용도에 안 맞는 것 같으면은 비싼 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싼 거 선택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아까 제가 그 설명 드렸는데 진짜 정통 이런 오프로드 타이어와 일반적인 타이어의 무게 차이 직접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 무게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 브랜드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보시면 다 아시겠죠. 브랜드 알려드리지 않고, 자, 32인치급입니다. 자, 32인치급 타이어 이제 비교를 해서 무게가 얼마나 나갔는지 직접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타이어 무게가 자, 24.45kg 나갑니다. 자, 동일한 사이즈의 일반적인 타이어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여러분. 자, 17.1kg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32인치급 타이어들은 이제 우리 렉스턴 스포츠나 크로노 스포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이어에 들어가요. 그 모하비나 올리오 렉스턴이나 전부 다 3위급을 쓰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쓰는 이 3위급 타이어, 아까 무게 보셨죠,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타이어들이 24.4kg, 타이어 한 짝당.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타이어들이 둘 다 C플라이 타이어야. 둘 다 C플라이. 17.1kg. 타이어 한 짝당은 7.3kg가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타이어 한 짝당 7.3kg. 아마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맞죠, 그죠? 무게에 대한 감 잘 없으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사실. 자, 7.3kg가 4개만 해도 30kg에 30kg, 29.4kg니까 30kg의 무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무게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린다 했는데 그거 못한 게 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자동차의 무게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서스펜션 아래 무게와 위의 무게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이 서스펜션 무게는 뭐 나중에 한번 제가 다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하는 서스펜션 스프링 포함해서 그 댐퍼 포함해서 밑에 로암이 걸려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로암이 걸려 있다는 거는 뭐 허브, 그다음 너클, 여기에 또 이제 전속 조인트 꽂혀 있지 않습니까? 꽂혀 있고 여기에 휠, 타이어,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로암의 부싱의 그 뻑뻑함까지 이게 다 그 무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서스펜션 아래 무게는 엄청 중요한 무게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이제 정통한 이제 공신력 있는 어떤 책에서 본 내용들은, 저는 그게 신뢰도 안 갔습니다만은 그 서스펜션 아래 무게는 그 상단 무게에 곱하기 5 정도 된다라고 제가 그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스펜션 아래 무게를 10kg 줄이면은 위쪽 무게를 이제 그 50kg 줄인 효과를 본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너클이나 이런 것을 알루미늄 사용하고 로암도 알루미늄을 바꾸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선차감도 좋아지고 서스펜션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휠도 굉장히 휠도 쓰게 되고 이런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타이어죠, 그죠? 이게 타이어이기 때문에 단순히 로암의 무게를 예를 들어 10kg 줄였을 때는 그 50kg의 효과를 본다는데 저는 동의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타이어예요, 그죠? 타이어라는 것은 큰 지름인데 중간이 무게가 늘어나면 좀 덜하겠으나 양쪽 끝이 무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단 무게 곱하기 10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또 저도 지금 제 차에다가 테스트를 해보고 느낀 바도 그렇습니다. 무게가 전혀 늘어나지 않았는데 휠 타의 무게만 늘어났는데 이게 차를 타보면은 이제 차에다 한 3,400km 올려놓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처럼 타이어 한 짝에 겨우 7km? 겨우가 아니죠. 자, 30km, 4개에 30km가 무게 차이 나요. 그러면은 상단으로 따지면은 최소 200-300km의 무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타이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내 차에 200-300km 무게가 늘어난 것 같은 효과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못되었냐라고 아니요, 잘못됐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도의 강선을 가진 타이어가 필요 없는데 이 타이어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이제 불리한 것들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 감수하면서 튼튼한 타이어를 쓸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굳이 꼭 튼튼한 타이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무게를 이제 굳이 실지 않아도 되지 않는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얘기예요. 판단을 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본인 용도를 봤을 때 무조건 이런 튼튼한 타이어 필요하다 싶으면은 앞뒤 가리지 마세요. 제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꼭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난 단순히 중고 타이어가 싫어요. 단순히 또는 나는 좋은 타이어, 비싼 타이어 쓰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이런 마인드로 선택하지는 마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 게 또 뭐냐 그러면 타이어를 이제 오프로드를 하려고 하면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등산 가는데 구두 신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등산화를 신어야 되는데 이제 휠과 타이어를 이제 같이 해야 되냐, 아니면은 순정 휠에다가 그냥 타이어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이제 고민하기보다는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촬영하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순정 휠에다가 그냥 AT 타이어 끼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이거 돌아보게 진짜. 내가 어렵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말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그걸 보여드리면은 좀 이해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보여주면은 눈으로 봐야 사람들은 이해를 잘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휠과 타이어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타이어가 먼저 정해지면 그 타이어의 폭이 있죠, 폭. 그 폭과 휠 폭과 이게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 타이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비드라 그래서 이제 휠 꽂히는 그 부분이 다 튼튼하게 나오는데 다 튼튼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좀 튼튼하게 나오는 타이어가 있고 휠도 순정 휠하고 이제 아무리 사고리라도 사제 휠은 조금 달라요. 이게 그 비드가 꽂히는 그 부분의 높이라 그러는 높이가 살짝씩 올라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비드락 휠이에요. 제일 좋은 건. 비드락은 뭐냐 그러면은 그냥 공기 압으로 타이어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 타이어를 붙여놓고 그걸 볼트로 끝을 딱 물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압을 다 빼버려도 이게 벗겨지지 않아요. 비드락은. 아시겠죠? 이게 제일 좋은 휠은 맞아요. 근데 비드락도 단점이 있어요. 비드락은 바깥만 물어주는 거지 안쪽을 물어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압을 빼게 되면 바깥쪽은 타이 벗겨질 일이 없으나 안쪽은 벗겨질 위험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휠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오프로드 타이어 중에서 휠 중에서는 비드를 물어주는 비드락 휠이 제일 좋죠. 하지만 일단 그냥 그래요.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휠들이 이제 보통 카피 휠들 그냥 일반 휠들 많이 쓰는데 이런 휠들도 그냥 무작정 만들어 놓은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비드가 물리는 그 높이를 약간씩 올려가지고 우리가 휠 타이어를 조립하게 될 때 공기압을 채워서 비드를 휠에 딱 붙이게 되는데 이 비드 브레이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브레이킹 할 때 그 압력이 차이가 엄청 나요. 차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순정 휠에 순정 타이어를 꽂아서 비드 브레이킹 시켜보면 보통 공기압 10도 되기 전에 이미 다 붙어버립니다. 보통 10, 15 안에 다 붙어버려요. 근데 순정 휠에다가 비드가 좀 강한 AT 타이어를 꽂아서 때려보면 한 20 언저리에 붙어요. 20, 한 5 정도에 붙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비드가 강하게 만들어 놨구나. 그런데 그 타이어를 이제 사제 휠, 이 휠에 이제 조합을 해서 딱 때려보면은 비드 브레이킹 된 압력이 거의 90이에요. 심한 경우에. 보통 70, 80, 9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70, 80, 90이라는 압력으로 해야 붙을 정도의 압력이니까 공기압을 빼더라도 잘 벗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타이어의 폭과 휠 폭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타이어는 2루급밖에 안 들어가. 예를 들어서. 근데 휠 폭이 9제, 10제예요. 안 맞는 거죠,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265밖에 안 되는 이 폭인데 타이어가 휠은 이만큼 넓어요. 이렇게 꼽히지 않습니까? 바람을 뺄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이런 타이어들은 바람을 맥시멈까지 다 넣어놓고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벗겨져 버리니까. 그래서 휠과 타이어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같이 바꾸는 게 맞다. 자, 그리고 이제 암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순정 휠에 AT를 끼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해요. 하여튼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휠과 타이어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압력을 넣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자, 보시다시피, 이 타이어는 순정 휠에 AT를 이제 조합한, 그런 상황이고, 자, 타이어를 잘 보세요. 자, 보면 아시겠나 모르겠다. 자, 이 타이어는 이제 앞바퀴예요. 앞바퀴인데 보시다시피 이 중앙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갔죠. 이렇게. 자, 움푹 들어갔죠. 예. 자, 보통 이제 압력을 이제 거하게 넣었을 때 공기압을 이제 중간이 이렇게 이제 움푹 패이면서 달아요. 근데 이 타이어는 과압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공기압이 38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T 타이어나 MT 타이어는, 순정 타이어처럼 38 또는 40, 36, 이 정도 되는 공기압을 정압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AT나 MT들은 기본적으로 8플라이, 10플라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또는 이제 좀 얇은 타이어들은 6플라이 사용하죠. 이런 타이어들은 정압을 27로 잡아야 돼요. 27로. 지금 이 타이어도 지금 아마 순정 타이어니까, 아니 순정 휠이니까 순정 휠에 AT를 조합을 하다 보니 공기압을 빼버리면은 타이어가 벗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두려우니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뺄 수가 없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38을 넣었는데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낫게 되는 거예요. 과압이 된 것처럼 중앙이 닦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순정 휠이 아니라 그 비드 부분이 강화되어 있는 사제 휠을 바꾼 다음에 이제 이 타이어를 꽂았다 그러면 이제 공기압을 38을 넣는 것이 아니고 27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타이어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마모가 된다는 얘기죠. 그 예시를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휠 타이어는 제가 쓰던 겁니다. 예, 보세요. 자, 타이어 면을 보시면은 중앙이 따랐는 게 없죠, 그죠? 예, 전혀 없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이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드가 강화되어 있어 가지고 휠과 타이어를 조립할 때 비드가 붙는 비드 브레이킹 압력이 거의 70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압을 빼더라도 타이어가 벗겨질 만한 이런 위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상시 공기압을 27로 세팅을 해서 거의 한 2만 킬로 이상 탔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타이어 이제 마모가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제 휠과 타이어는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바꿔야 된다. 그리고 공기압 세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단순히 이제 타이어의 마모적인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그 오프로드에서 매우 중요한 타이어 접지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오프로드 타이어, 즉 AT나 MT를 끼우게 되면 그 타이어의 패턴, 그 굵직굵직한 이런 패턴들 때문에 이제 오프로드를 잘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겠으나, 물론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다는 아니라 하는 걸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어의 그 접지력은 1순위가 공기압이에요. 공기압.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그 패턴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요인은 저겁니다. 컴파운드. 컴파운드를 하는 거는 타이어에 붙어있는 고무가 말랑말랑한 고무냐 단단한 고무냐 이런 컴파운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모든 타이어 측면에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타이어 측면에 보시면은 트레드웨어, 트랙션, 템퍼런처라는 요 세 가지 데이터가 거의 모든 차량에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트레드웨어라는 이 수치가 접지력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치가 낮을수록 고무는 말랑말랑하고 접지력이 더 좋은 타이어다. 반면에 이제 수명은 짧다. 또 이 수치가 높을수록 접지력은 떨어지나 수명이 길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거의 99%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가 그 공기압이고, 두 번째가 이 컴파운드, 세 번째가 바로 그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순정 휠에다가 AT 타이어를 조합을 했을 경우에 이게 접지력을 이제 향상시킬 만한 공기압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압을 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좋은 타이어를 끼우고 이제 패턴이 있는 타이어를 끼우더라도 공기압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신에 이제 밸런스가 잘 맞춰진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로드 상황에서 공기압을 한 20, 극한 상황에서 15까지 빼더라도 타이어가 크게 벗겨질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접지력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제 영상에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모래에 차가 빠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기만 빼버려도 그냥 통과해버려, 이런 것도 보셨을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촬영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사실 엄청 더 많은데 못하겠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미 영상이 지금 30분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좀 길면은 안 보시잖아요. 딱 해놓고 1시간짜리 영상 올려놓으면 여러분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못한 이야기들은 지금 타이어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레드웨어와 트랙션, 저 템퍼러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해보자면 튜닝이든 타이어든 자신의 용도와 목적에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타이어는 차종이 아니라, 내가 랭글러 탄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거 써야 되는 이게 아니라, 차종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오프로드 이 목적에 맞는 타이어가 가장 좋은 타이어다. 비싸든 말든. 그리고 휠과 타이어는 밸런스를 맞추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특정 메이커 가장 좋은 타이어는 이겁니다 라고 탁
찍어주길 바랬던 여러분들께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숲을 보여드리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오프로드 라이프를 즐기는데 더 큰 도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톰이었습니다.